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장병 32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작고 밀폐된 함정 안에서 빠른 전파가 이뤄졌습니다. 해군은 모든 함정과 주요 부대 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렸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7명을 기록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하루 평균 방역수칙 위반이 60여 건으로 늘어나는 등 수칙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 노인시설 확진자 중에는 백신 1차 접종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가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2종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검체 채취 뒤 15분 안에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사들인 혐의로 전 행복청장 A씨도 소환됐습니다.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겨놓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1,5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670여 명의 계좌에서 251억 원 규모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7명. 수치도 수치지만 국민 3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인데 연일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이 방역 조치 상향에 대한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수뿐 아니라 여러 수치가 불안한 상황인데요. 어제 일단 800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97명입니다. 전날보다 62명이 늘어나면서 사흘 연속 7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106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58명, 해외 유입이 39명입니다. 국내 감염은 전국적인 유행 상황입니다. 서울이 198명, 경기 209명, 인천 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89명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은 경남 63명, 울산 38명, 부산 33명, 충북 29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3명 더 늘어서 누적 1,811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2명 추가돼 127명입니다. 주요 방역 지표를 보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에 숨은 감염자를 보여주는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30%에 근접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셈입니다. 특정 중심 집단 없이 전국적으로 중소규모의 감염이 확산하는 이번 4차 유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거리두기나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는 이미 효력을 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 격상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고민 중입니다. 네, 백신 접종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가 200만 명을 넘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13만여 명, 누적 접종자는 203만여 명입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55일 만에 누적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민 대비 접종률은 4%로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은 어제 18,000여 명 더 늘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은 279건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 사망 의심 신고는 1건 더 들어왔습니다.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는 2건 추가됐고 심각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도 1건 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자가검사 키트 2종이 오늘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다. 구입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허가가 난 자가검사 키트는 일주일에서 열흘 후 약국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5월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 방식 진단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전에 추가 임상 자료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두 진단키트는 앞서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검사 결과는 15분쯤 지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 키트는 코로나19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확진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용길입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남관 총장 대행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대검찰청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또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수원 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속보입니다. 네, 다만 심의 대상과 이 관련 피해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자, 아울러서 또 피의자가 대검에 신청한 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요청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서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해군 상륙함에 근무하는 승조원 32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국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지금 해군 함정에서 첫 무더기 확진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군 함정에 근무하는 승조원 3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함정은 현재 평택 2함대 사령부에 정박 중인데요. 이 함정에는 모두 80여 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거의 모든 인원에 대한 PCR 검사를 마쳤다며 현재까지 32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승조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함정에 타고 있던 승조원 가운데 첫 확진자는 해군 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첫 확진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진해 어린이집 교사를 접촉한 가족을 통해 2차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를 직접 접촉한 가족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경로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해당 간부는 어제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승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3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함정이라는 작고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군은 이와 관련해 함정관리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확진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승조원은 육상에서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을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모든 함정과 주요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치하고 특별 방역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외출 간부에 대한 PCR 검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강화 등 부대별 특성에 맞는 방역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5월 초로 예정된 전군 백신 접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노인보호센터에서도 36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차 백신 접종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CCTV 분석 결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경기도 부천의 노인시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1차 백신 접종을 한 분 중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있다는 건데요. 1차 접종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네, 백신 접종은 지난 19일 진행이 됐습니다. 이용자 30명과 종사자 5명이 대상이었는데 접종자 가운데 확진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2주가 안 돼 감염이 확산한 건데요. 부천시는 감염이 번진 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 분석 결과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인천 부평구에 사는 80대로 지난 19일 미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인 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 55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였는데요. 지금까지 이용자와 종사자 36명, 그러니까 이용자가 30명, 종사자가 6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8명 가운데 11명은 음성이 나왔고 7명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선제 검사에서는 관계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종사자와 이용자 대부분이 집과 센터를 오가는 형태라 시설 바깥으로의 추가 전파 우려도 큽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에는 확진된 80대 시설 이용자가 병상 대기 중 자택을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당시 놀이터에서 주민 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고 접촉자들은 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 파악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첫 확진자의 감염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최소 15명, 안성에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는 최소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최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의 노인시설 앞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27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에서 어제 하루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울산에서는 산발적인 감염으로 현대자동차 3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예, 어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은 경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비수도권 확진자 270명 가운데 경남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60명 넘게 확진됐는데요. 이 지역별로는 진주 18명, 창원 14명, 사천과 김해 12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진주는 누적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한 음식점에서 7명이 확진돼 누적 감염자가 12명이 됐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노래 연습장 230여 곳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원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된 어린이집 교사를 시작으로 동료 교사와 원아 등 6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원아와 교사 등이 확진됐습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3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는 30대 외국인 가족 4명과 20대 외국인 가족 3명이 동시에 확진됐는데 이 5명은 무증상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가족 간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평에서도 청주 20대 외국인 확진자와 접촉한 이 30대 외국인 가족 3명도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청주와 증평에서 확진된 외국인 국적이 같아서 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 상황 보겠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하고 있죠. 네, 어제 하루 경북에서만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2명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는 이 경산에서 이 집단 감염이 나왔던 교회 관련 접촉자 5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을 비롯한 경산에서만 모두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미와 경주, 포항, 칠곡과 안동 등 경북 내 곳곳에서 감염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울산에서도 어제 하루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에서만 지난 19일부터 산발적으로 확진 환자가 5명 나왔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울산 3공장 내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에서도 어제 16명이 확진됐는데요. 여러 감염원에 의한 이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계호 의원 수행 비서와 관련한 담양 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55일 만에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가운데 4% 정도에 불과해서 아직 갈 길이 먼데요. 백신 수급 불안과 이상 반응 논란 등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 당국은 접종에 더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접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경수 기자. 네, 경기도 수원시 2호 예방접종센터입니다. 예,
지금 김경수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은 어제부터 추가로 문을 연 곳인데요. 접종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앞서 아주대학교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 외에 어제부터 이 추가로 문을 연 곳인데요. 테니스 정현 선수의 이름을 딴 체육센터에 접종 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모두 650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75세 이상 주민과 노인 보호시설 입소자들이 대상인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의사 4명과 간호사 10명이 배치가 돼서 1시간에 70명, 많게는 100명까지 접종을 하게 됩니다. 약사도 배치가 돼 있어서 백신 품질과 수량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제 이곳을 포함해 각 지역에 예방접종센터 29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접종센터는 204곳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말까지 예방접종센터를 264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모든 시군구에 최소 한 곳씩 설치되고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곳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접종 인력과 장소를 늘려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55일 만입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 대비 접종률은 3.9%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3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치는 게 목표지만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와 피해 보상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걸림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의 가족이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청원을 올렸고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치료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요. 이후에야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해 먼저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 발생에 대비해 각 지자체의 담당자를 정해서 이상 반응 신고부터 피해 보상 전 과정을 책임지고 안내 또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과 피해 보상 문제를 명확히 해야 이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수원 2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도입 예정된 백신이 지연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 말까지 1,200만 명을 접종한다는 목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된 백신 7,900만 명 분량은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필요한 접종 대상자 3,600만 명의 2배가 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기로 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테판 케이르스마커 EU 집행위원회 보건 분야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올 상반기 중 3억 회분을 받기로 계약하면서 포함했던 1억 회분의 추가 구매 옵션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제조사가 합의된 기한 내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며 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연방보건당국이 존슨앤존스의 이 제약 자회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사용을 재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2명의 연방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얀센의 백신에 대해서 사용 재개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권고에는 혈전 등과 관련된 드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새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강 의원 가족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투기 관련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가운데 강제 수사에 돌입한 첫 사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기훈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어제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와 관련 금융기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제 특정 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명의로 다른 회사 2곳과 함께 진해항 제2부두터 2만 4천여 평을 감정금액의 절반인 평당 110만 원, 27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김해 공장 이전을 위해 땅을 샀다고 했지만 3년째 터파기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6천 평을 평당 160만 원, 96억 원에 팔아 30억 원 가량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습니다. 강 의원 가족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첫 강제 수사입니다. 네, 이처럼 경찰이 고위직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 행복청장 소환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관은 오늘 오전부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 행복청장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영기면 누랑리 토지 2필지 2,455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제곱미터당 10만 7천 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 4천 원으로 43%가량 올랐습니다. 또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와 함께 부진의 경량철골 구조물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와촌과 부동리 일대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차관급 자리로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고위직에 대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안윤혁입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 수습 중인 민주당 안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이 계속 나오자 급히 논란을 차단하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서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신은 종부세 완화 입장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분위기가 다소 바뀌는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 발언에 이어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법안 발의를 하면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차단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가장 눈에 띕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를 했습니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제재해야만 착금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물론 진성준, 박주민 의원에 이어 오늘은 소병훈 의원도 SNS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들을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면서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또 오늘은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 부동산 특위를 통해 의견을 달라면서 사실상 입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란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나선 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자 되려 국민과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길 뿐더러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부동산 특위 간담회를 열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백신 공급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백신 확보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졌죠.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백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러시아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러시아 백신 도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플랜 B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들이 잇따라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커지나 했는데 제동을 걸고 나선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백신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중에서도 국민들의 선호가 나뉘는데 러시아 백신은 더 심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와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비판 속에 민주당 내에서도 백신 확보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백신 보릿고개가 생기니까 허겁지겁 러시아 백신 도입 논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백신 여유분 인접국 우선 공급 시사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스와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백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재산을 몰래 가상화폐로 숨겨놓고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1,500여 명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우선 압류 대상이 된 670여 명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 규모만 수백억 원 규모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충섭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가상화폐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이 된 건데요. 이 고액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를 압류한 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몰래 숨겨온 고액 세금 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습니다. 개인이 836명, 법인 대표가 730명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은 10억 원을 체납한 병원장으로 125억 원 규모 가상화폐를 보유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중 676명이 보유한 860개 계좌에서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이들이 압류당한 가상화폐의 평가 금액은 251억 원이었고 총 체납액은 284억 원 규모였습니다.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19%로 가장 많았고 드래곤베인과 리플이 각각 16%, 이더리움이 10%, 스텔라 루멘이 9%, 기타 30%였습니다. 서울시는 남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 조치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이번 압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힌 676명 가운데 118명은 체납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네,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까지 압류한 건 이례적인데요. 이번 조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겁니까? 네, 이번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인데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 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해 이 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불응한 한 곳 거래소에 대해서는 직접 수색을 하고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거래소 가운데 14곳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 계좌, 전자지갑, 가상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체납 세금 납부 종료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체납자들이 가상화폐 등 편법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앞으로 예술품 등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유충섭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전 한때 5천만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7시 54분쯤 5,79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종종 언급해 화제가 된 가상화폐 도지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전 8시 58분 기준 1코인에 299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 19일 575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48%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50여일 만인 오는 29일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후보군을 추립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다음 주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총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서 입장을 전했다고요? 네, 법무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아직 유력 후보는 따로 없다며 추천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 압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추천위 회의는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며 이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추천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여러분들께서 기사에 쓰시는 것처럼 유력 후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이고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추천위가 국민으로부터 청구받은 후보들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전례를 보면 후보군은 추천위 회의 당일 서너 명으로 추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가운데 유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검찰 밖에서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등도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소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두 소집해달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 대검이 이 가운데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죠. 네, 대검찰청은 조금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개최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고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 제기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만큼 별도로 소집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지검장은 기소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다면서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우려된다며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 신속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주일 남은 총장 후보 추천이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꼼수에 오 고검장이 맞불을 놨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수사심의 개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 부장 당시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최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을 요구하며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이지검장은 지난 17일 돌연 자진 출석했고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 소집까지 신청하며 기조를 바꿔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오늘은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97명, 800명에서 3명 빠진 수치까지 좀 오른 상황입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확진자는 늘어나고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백신 스와프 카드에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걸리면 여행도 못 가세요. 방역 수준 미준수는 방역 통제를 어렵게 하고 방역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 이는 더 강한 방역 조치와 국민 추가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각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자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 현 단계는 자료 수집 그리고 고객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네, 우리가 그동안 방역 측면에서는 K-방역을 자랑할 만큼 굉장히 잘해왔었는데 백신 국면에 접어들면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백신 외교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 협상 진지하게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미국 반응을 보면은 이게 확실히 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달에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어떤 성과가 난다면 그 미국 방문 일정과 맞춰서 이게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교부 장관이 가서 그 예. 부분에 바로 성과가 난다 안 난다 이걸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다지 급한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그 백신 도입의 어떤 그 진행 상황이 차질이 오면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지금 현재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도 않고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애초에 계획된 스케줄대로 계속 그 방역과 백신 도입과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불안 상황이 높아지니까 강요 차원에서 아니면 각 부처 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 각각 뭐 이런 백신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예. 뭐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 애초에 계획했던 스케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올 11월까지 도입을 완료하기로 한 게 7,900만 명분이에요. 예. 그러면 애초에 그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백신의 한 두 배 정도, 예,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노력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야겠지만 예. 이게 뭐 지금 현재 그 어떤 우리 백신과 접종의 진행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예. 뭐 이렇게 키포인트다 아니면 굉장히 이 뭐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도입 예정된 백신이 지연된 사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네. 집단 면역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백신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데요. 일단 미국과의 협상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외 백신 지원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미국 국무부 얘기를 좀 봐도요. 미국과 가까운 인접 국가가 1순위, 그리고 2순위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요. 쿼드에 가입한 나라 먼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맹국이 될 텐데 이러면 너무 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우선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1월 28일 날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금년 11월까지의 집단 면역 완성을 목표로 접종 계획을 공개 발표한 게 네. 있어요. 그게 1, 4분기에 130만 명을 접종을 하고 2, 4분기 6월까지 900만 명을 추가로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2, 4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4월, 5월, 6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00만 명을 약속대로 다 접종할 수 있는지가 이제 백신 수급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예. 가늠한 잣대가 될 텐데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 괜찮다, 뭐 계획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려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것이고 계획이 어그러지면 왜 어그러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그러지는 계획의 그 백신의 도입 물량이나 일정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라는 것은 중간중간 변수가 생기는 게 부작용이라는 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같은 경우는 혈전이라는 부작용이 생겨서 접종 계획이 뒤로 미뤄지거나 접종의 연령들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제때제때 다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고요. 저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순서를 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우선은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다 접종을 완료하는 게 일단 기본 여름까지 끝낸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미국 사람이 가장 그래도 많이 다니는 데가 캐나다하고 멕시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접 예. 국가의 유동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예. 캐나다하고 멕시코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게 가장 일차적인 관심일 거고 그다음 쿼드라고 하는 것은 호주, 일본, 인도인데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이제 안보의 축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적 이해관계 사활을 걸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외교적인 저런 계산까지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백신을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안보적 이해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는 그리고 예. 그 정도의 대가를 제공하는 나라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5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날아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 바로 이러한 그 자국 내의 백신 이후의 여유분에 대해서 동맹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순서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서 거기에 맞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김근식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안보적 이해관계에 우리한테 좀 신뢰를 보여달라. 미국에서 이렇게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도 뭔가 대응할 방법이 있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일단은 몇 가지만 좀 예. 바로 잡으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보가 제대로 이제 제공되지 않는다. 이 백신의 어떤 그 접종 현황에 관해서 실제로 지금 매일 데일리로 그 공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따르면 하루에 지금 접종하는 게 10만에서 한 12만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 4분기면 6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면 계획대로 900만 명 이상이 당연히 접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그리고 현재 지금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대로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속도가 더 붙는다면 더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결국에는 이 쿼드와 관련된 그 미국의 이해라는 거는 예. 대중국 포위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가 그게 과연 그 대중국 포위 전략이라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같이 편승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금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예. 그 굉장히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그 어떤 대한민국 경제의 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수출 분야거든요. 그리고 예. 그 수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어떤 물량들을 소화해 주는 게 중국인데 만약에 과거 사드와 같은 사드 사태 때 그때 뭐 이렇게 그 중국에서 보여준 그런 그 한국산 물품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한국산 서비스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엄청나게 타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그 대한민국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뭐 이런 백신 문제가 지금 현재 특별한 수급의 문제가 없는데 이 백신 문제 하나 때문에 막 이 전체적인 외교적 어떤 틀이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실제로 이 백신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대국민 안심 메시지 차원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전략문자로 관리하고 아직 외부에 반출해서는 예.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무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국 및 쿼드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현재 너무 많은 물량을 확보해 놓고 이게 지금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백신들이 유효기간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물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백신 수합하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기돼야 될 물량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제 각 국가들이 공유할 것인가 이런 이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닥쳐서 이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국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국가와 교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미 국무부가 국무부 차원에서의 어떤 외교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포한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국익에 반하면서까지
그 국익의 어떤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국익의 반응성까지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직 백신에 차질이 없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백신의 물량이 유통기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내줄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백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또 미국이다 보니까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뭔가 미국에 줄 수 있는 카드도 준비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커드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실장님께서 관련해서 삼성전자 부회장 역할로 계속 강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내주셨는데 경제 5단체 회장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자체가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고 적절한 시기인지는 좀 논외로 치고요. 우선 그 경제적 어떤 그 능력이나 역량을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 기업의 총수가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에 큰 주름살을 준다. 이런 우려가 아마 경제 5단체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백신 수급이라는 거 그리고 백신의 지금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쿼드처럼 미국이 원하는 안보적 이해관계 우리 대한민국이 화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조 대변인 말씀대로 화답하지 못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할 문제라 치더라도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고받기를 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 패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5G나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쟁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른바 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까요? 이 표준의 시스템들을 자기가 장악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의 추격을 지금 떼어내고 싶은 건데 그런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절실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우리 정부가 정부의 입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 설비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화상회의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투자의 약속과 기업의 어떤 신뢰를 이용해서 바이든이 원하는 걸 우리가 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백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 교환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사면의 문제는 아니고 대통령의 외교적인 일정 때문에 순방을 위해서 임시 석방을 해서 대동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반도체를 좀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임시석방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임시석방, 가석방 가능합니까? 일단은 법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뭐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게 아니지만 어찌됐든 형사소송법상 그 형사소송법 제 471조에 이제 형의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겠죠. 그 외에도 뭐 이제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아주 포괄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뭐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그냥 굉장히 포괄적인 사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정말 백신 도입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지금 국가 경제 전체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시 풀어줬다가 나가서 만약에 성과를 낸다면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또 다시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얻어서 뭐 사면 논의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단계에서 과연 그게 필요한 거냐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되는 건 메모리 분야 반도체가 아니에요. 일반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좀 저급 처리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MCU라고 부르는데 CPU보다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그 각종 가전기기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는 단순한 연산을 하는 그런 처리 장치와 관련된 그런 칩들이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텍사스 지역의 이상 기후 때문에 그쪽에 집중돼 있던 그 반도체 회사들이 제대로 생산을 못하면서 발생한 그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삼성이 그러면 그 부분 그 MCU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 시스템을 바꿀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전혀 유해하다 오히려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유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그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약에 미국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미국 경제 내부의 어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미국 내부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기업인들의 어떤 투자 유치를 막 이제
뭐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그 부분을 백신과 연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또 그렇게 본다면 그게 과연 꼭 이재용 부회장 꼭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냐. 예를 들면 굉장히 그 생산 유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삼성도 물론 있지만 뭐 다른 대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교섭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타진해 본 다음에 정말 그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 그런 전향적인 조치도 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임시 석방이나 가석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적절한가 필요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치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네. 자, 정부는 11월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 보셨듯이 확진자 수도 지금 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중도 국민 3명 중 1명. 이러다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집단 면역 정말 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아침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너무 성급하게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6월 말까지 지켜봐도 충분하다. 또 미국을 향해서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 뉴질랜드와 호주와 대한민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6월 말까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계약된 게 있고 또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는 약속도 네. 있단 말이죠. 네네. 만약에 미국이 금수 조치를 취한다면 그걸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깡패들이나 하는 일이죠. 지금 그 깡패들이나 하는 짓을 할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못하게 해야죠. 이 백신은 미국민들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자꾸 터무니없는 걱정을 만들어낼 일은 아니다. 네, 너무 터무니없는 걱정을 만들어낼 일은 아니다.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앞서 계약된 백신 미국이 금수 조치 취한다면은 이거는 깡패들이나 하는 일이다.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오셨는데 물론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인데 이래도 되냐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전 총리시다 보니까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최근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이번 백신 접종의 예. 총사령탑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다시 레이스를 시작한다면 예. 백신 접종의 성공 여부, 성패 여부가 사실은 정세균 전 총리의 정치적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자기의 정치적 어떤 자산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고요. 저 다른 이야기 필요 없고 제가 볼 때 국민들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1월 28일 날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11월까지의 4,400만 명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예. 그 과정과 스케줄과 일정을 좀 명확히 준수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길 다 원하죠. 또 그렇게 또 되기를 또 믿고 싶고요. 예. 다만 그 근데 믿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되니까. 오늘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 홍남기 부총리 얘기한 거 보면 아직까지는 백신이 지연된 사례가 도입 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우려가 나오는 거죠. 모더나가 2천만 명이 일단 6월 달까지 들어오겠다 하반기 예. 넘어간 것도 일단 지연된 사례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것까지 계산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이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정부가 공개적으로 백신 물량이 언제 어떤 백신이 어느 시기에 들어온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냥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서 예. 11월까지 4,400만 명이 접종이 완료돼서 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길 원하죠. 그러나 계속 복병이 생기고 변수가 생기니까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700명, 800명대를 웃도는 지금 이 집단 감염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짜 뉴스가 여당 발인지 야당 발인지 모르겠으나 국민들한테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예. 정부가 가장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일정과 계획을 밝히면 됩니다. 예컨대 저도 지금 50대지만 가장 늦게 접종을 받는 순서거든요.
그러면 제가 과연 11월 이전에 몇 월 며칠쯤에 맞을 수 있는지를 왜냐하면 지금 예정대로 다 도입이 되고 있고 아무 물량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접종의 연령과 계층이 다 있는 거고 그러면 김모 당신은 10월 언제쯤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개인적인 일정을 짜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우려로 지금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일정 나온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을 정부가 더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아니, 백신 도입 현황들이 약간씩의 스케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그 날짜가 지났을 때 불안감이 혼선이 될 수 있다.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는 그 자체를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어떤 일정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 국민들 뭐 5천만 명에 해당하는 그 백신 접종 계획을 다 발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요구하는 거라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모더나 도입분에 관해서 우려를 표하고 계신 그 우려를 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건 뭐냐면 그 2천만여 분이 2, 4분기에 도입이 시작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원래는 3, 4분기에 모더나는 처음에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2, 4분기에 도입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2, 4분기를 넘어서 3, 4분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빠른 시기에 도입된다는 거였지 2, 4분기에 도입을 마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2, 4분기에 아직 2달이나 남았어요. 2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3달 중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더나 백신이 예정대로 안 들어오고 있다.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6월까지 상황을 모더나도 계약된 분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약속된 그 모더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비판해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그렇게 그 조바심을 내면서 비판을 하다 보면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정책 집행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불안감이 증폭되면 결국에는 이 백신 접종과 그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공익적 목표가 흔들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일단은 전문가와 과학의 영역에 맡겨둬야 될 건 맡겨두시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노력해야지 그 전부터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도대체 안 될 것 같다라는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언행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크 때도 한번 경험했습니다만은 이게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일단 국민들은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사실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후한 평가를 줬었는데요. 뭐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는 85% 잘하고 있다 응답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잘하고 있다와 못하고 있다가 긍부정이 역전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이제 지난해 5월, 4월 시점이 총선이 있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21대 총선에 그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민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죠. 근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지금 코로나가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 방역과 백신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방역을 잘하는 우리 정부가 지금 백신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다라는 지금 불안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보다 못하고 있다가 더 역전된 것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수급의 차질, 그다음에 접종 일정의 차질, 그래서 집단 면역이 계획도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우려 이것들이 민심 차원에서 많이 뭐 확산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게 정부를 믿고 정부가 말한 대로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고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1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쳐가고 있는데 코로나의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좀 그 스케줄과 일정들 그리고 그 블루프린트를 좀 제시해 주면 사람들이 불안감이 좀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부의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것이지 기다려봐라, 가짜뉴스 현혹되지 마라, 왜 나를 못 믿느냐라는 식으로 타박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많은, 좀 더 투명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들을 정부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늘 플랜 B, C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그 대안 차원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도입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청와대에서도 이거 점검하라 지시를 했고 우리 식약처도 외교부에다가 정보를 수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정말 플랜 B, C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나온 안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국민이 이제 이 러시아 백신을 맞아야 될 정도로 지금 그 수급 상황이 불안한 상황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예방적이고 보완적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저 보완적인 차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미 밝힌 것처럼 지금 예정대로 그 단 한 건의 어떤 이렇게 지연 사례 없이 지금 백신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도입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단 면역 달성에 어떤 필요한 그 백신의 거의 2배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스케줄대로 된다는 보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른바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마침 또 이거 올해 2월 8일에 이 스푸트니크 V가 가장 이제 우려가 됐던 것은 사실은 작년 8월 그 러시아가 접종을 시작할 무렵에는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은 채 굉장히 그냥 급하게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과연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안전성과 그 어떤 효용성에 관해서 전혀 검증된 바 없이 실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불안했지만 그 이후에 임상 3상이 진행이 됐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랜시시라는 굉장히 의학 전문 저널로는 유명하고 권위를 인정받는 저널에서 중간 어떤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91.6%라는 아주 놀라운 효능을 발휘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성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 식약처도 2월 달에 그 부분을 받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그냥 훌륭한 백신이 새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넉넉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 예를 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 한 달 이상 검토를 했다고 해요. 한 달 이상 검토를 한 결과 이건 과학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플랜 B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고 이 부분에 특히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우리 국내 기업이 현재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탁 생산 계약도 체결해서 지금 위탁 생산이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어떻게 보면 그 백신 도입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그렇지만 물론 국민들이 실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과 효용성은 충분히 검증된 상태에서 실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보니까 91.6%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지금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관련한 의학적인 궁금증은 잠시 뒤에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자, 스푸트니크 V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셨는데요. 이제 플랜 B, C 다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뭐 다양하게 또 많은 양,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그 메르스 사태 때 고 박원순 시장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이 전염이나 감염과 관련된 것은 과도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채널을 통해서 많은 걸 확보해 놓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스푸트니크든 뭐든 간에 일단 효용성이 입증이 되고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충분히 확보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저는 조금 지켜볼 대목이 있는 게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송영길 지금 당대표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정부는 지금까지 약속했던 11월 집단 면역까지의 과정 속에서 다 도입 물량과 시기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분으로 그냥 더 확보하려고 이 스푸트니크에 관심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도입 물량과 일정의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스푸트니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실제로 경기도 의회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이 백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겠고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송영길 지금 이 당 대표 후보자도 그런 식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의 백신 수급과 이 접종 일정에 대해서 일정한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만약에 펑크가 날 경우에 그 부분에 만약에 공백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플랜 B라는 것이 지금 예정대로 플랜 A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플랜 B를 하는 것인지 플랜 A가 펑크가 날 걸 대비해서 보완책으로 플랜 B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어떤 도입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그 이재명 지사의 요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매정할 정도로 말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백신 도입에 전혀 수급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충원을 찾았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자, 이후 방명록에 피해자님이여 라면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 메시지를 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현충원 방명록 사죄에 대한 윤호중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하신 건지. 네,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그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이게 신원이 이렇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반대로 현충원은 좀 적당한 곳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이었는데 뭐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었고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에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자, 충분히 지금 사과를 드리지 못했는데 직접 찾아가면 신원이 공개될까 봐 어제 이제 방명록에 남겼다 이런 해명을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기자 질문이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현충원에서 신임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현충원에 방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충원이라는 그 장소의 상징성과 의미를 생각하면 적당한 곳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충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 선열들과 영령들을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국과 애국과 호국의 의지를 다지고 묵념하고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행보를 시작할 때 처음에 가서 거기 가서 묵념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충원의 본래 상징성을 생각하면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것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이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말씀으로는 피해자분들께 따로 사과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이 묻혀 계신 곳에 피해자분들을 호명을 하고 거기에서 죄송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시기와 장소, 때와 장소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사인 간에도 자기가 잘못했음을 사과할 때는 때가 적절해야 되고 장소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했기 때문에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 당사자인 두 양측에서 다 모욕감을 느꼈다. 내가 순국 영령 선열이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피해자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지금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약간 당황스럽죠, 사실은.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제 그 굉장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대표직을 이라는 굉장히 중책을 맡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이제 비상대책위원장도 당원 당규에 따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대표 직위를 갖고 있는데 너무 그 부분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의 패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들을 잘 어필해서 진정으로 그 어떤 사죄를 드려야겠다. 그런 부분에 너무 과몰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오히려 이런 어떤 성폭력 피해자에게 현충원에서 사과하는 약간 웃지 못할 총극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웃지 못할 총극이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왜냐하면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치인이라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윤호중 그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적당한 기회나 장소를 찾기 어려워서 이곳에서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의 그 성추행 피해자는 공개적인 어떤 언론이나 미디어 행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을 자꾸 어떻게 보면 가해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에서 환기시켜주는 이런 방식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고통을 주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뭔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과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직접 만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약 의사를 전달을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 그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거를 마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어필하듯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아까 김은식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정성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순국소년들께 무슨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그 태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순국소년과 국민들께도 예의가 아닌 것이고 피해자에게도 전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진정성 없는 사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조상욱 부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 행보에 대해서는 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정말 피해자 당사자에게 할지 이거 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로 이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도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400억 원을 받는 공영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은 것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 공장 문제는 이 도를 넘은 정파 방송 문제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편향성을 공격해온 것은 이제 야당의 선거 전략상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거를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 진행자를 찍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를 활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각종 종편 방송에서 저희 쪽에 좀 불리하거나 과도하게 발언하는 진행자나 출연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럴 경우에 이 상임위가 쓸데없는 방송의 어떤 대리전처럼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감사원 역사상 있었나요? 어떤 단체는 문체부에 TBS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진정서를 내고 모 변호사 모임은 저를 탈세 조사하라고 국세청에 진정을 하고 이게 그저 출연료 때문인가요? 출연료는 핑계고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 하나를 방송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KBS 정현주 사장 찍어내기 위해서 감사원을 동원했던 것처럼. 예. 자,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퇴출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 김어준 씨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구두 계약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구두 계약이 적절하지 않다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투명한 게 서명 계약이 투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구두 계약이냐 서명 계약이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구두 계약이 관행이면 또 관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구두 계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데 저 정도의 수익과 이제 그 네임밸류를 가지신 분이면 서명 계약으로 투명하게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본 정치를 공격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왜 감사원이 나를 뒤지느냐 그러는데 연 4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송의 대표이사는 매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에 불려 나와서 답변을 해야 돼요. 왜 세금을 쓰는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나를 찍어내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보신 것 같고요. 세금이 투명하게 들어가서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정도의 저는 감사원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고액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시청률이 높였다고 하니까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출연료의 과다 문제나 서명계약, 구두계약 문제는 본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지상파 방송에 진행을 하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편향성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YTN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가 출자해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면 공정성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언론에 당연히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 공정성을 지키든가 공정성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특정 진영을 대변할 생각이면 유튜브 가서 하시라는 게 제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4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성이 좀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이제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감사원이 이 문제 파악하기 위해서 TBS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감사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한번 예. 사전에 타진해 보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할 사항인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구두 계약인 경우에는 출연자, 그러니까 진행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송 편성에 따라 개편돼 가지고 그냥 이 계약이 종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게 오히려 그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되면 오히려 방송사 입장에서 그 어떤 재량권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게 서명 계약이냐 구두 계약이냐라고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예. 또 이 지금 이미 거기서 TBS에서 해명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뭐 뉴스공장의 어떤 제작비가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뉴스공장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게 돼서 그 부분으로 오히려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어떤 인기의 어떤 요소가 된 그런 출연자에게 그에 합당한 어떤 출연료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 가지고 이걸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경영상 판단으로 고려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네. 이 출연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나 편행성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예.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공정성 편행성으로 문제 삼자니 이건 방통위 차원의 제재 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을 동원한다거나 여러 다른 아니면 검찰을 동원한다거나 국세청을 동원한다거나 이런 권력기관들을 더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꼼수로 이 출연료 어떤 시비를 거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결국은 된다는 공정성이 관건인데 지금 여권에서는 김어준 씨 옹호하는 목소리 계속 많이 나오는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 기울어진 언론 지형의 균형을 시도하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보수층에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가 또 거꾸로 많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언론 지형의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일 수가 있죠. 진영의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예컨대 뭐 언론사를 특정해서 그렇습니다만 한겨레 경향이 만약에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신문이고 조중동이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신문이라고 한다면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 사람들은 그 언론은 다 개인 언론들이고 민간 언론사들입니다. 그리고 네. 다 오너가 있고 또 소유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나 TBS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세금이 들어갑니다. 400억 원씩. 400억 원 세금이 들어가면 거기에 합당한 역할과 의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면서 지난 1월 7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797명 추가돼 누적 11만 7,4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은 758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49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해군 함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이나 나오면서 군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80여 명이 타고 있던 해군 상륙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해당 함정의 승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군 모든 함정과 주요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32명을 제외한 해당 함정의 나머지 승조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확진자와 함께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코 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15분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2종류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개월 내 추가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두 개의 자가검사 키트는 SD 바이오 센서와 휴마시스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전문가용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7일에서 10일 뒤 약국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기존 PCR 방식에 비해서 민감도가 낮은 만큼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도입 예정된 백신이 지연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직무대행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 말까지 1,200만 명을 접종한다는 목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된 백신 7,900만 명분 분량은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필요한 접종 대상자 3,600만 명의 2배가 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만약의 상황과 변수에 대비해서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일부 제약사와는 상당한 물량의 추가 공급에 대한 협의가 매우 진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얀센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미 보건당국이 방역당국 회의를 거쳐서 조만간 접종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사용 재개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얀센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방접종 자문회의를 하루 앞두고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리 2명을 인용해 미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얀센 백신에 대해 사용 재개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6명에게서 희귀혈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접종을 일시 중단한 이후 추가 혈전 발생 사례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건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접종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백신 기피 현상을 자극하고 백신 수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때문에 백신을 통해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유럽의약품청도 얀센 백신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The benefits of the vaccine continue to outweigh these risks, and we now hav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labeling that alerts to these risks. 접종 재개 권고에는 혈전증과 관련된 드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새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제한은 아마도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예방접종 자문회의가 현지 시간 23일 투표를 통해 얀센 백신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제하라고 결정할 경우 미 보건당국은 가능한 빨리 접종 재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7명을 기록했습니다. 1월 7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여기에 백신 수급 차질 우려 속 정부가 러시아 백신 안전성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신규 확진자 이게 얼마 더 늘었다 줄었다보다는 추세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거의 6대4, 7대3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양성률도 어제 오늘 거의 1.78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무증상자를 통한 수면 감염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 인도 바이러스가 2중, 3중 변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숫자뿐 아니라 지표도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확진자 1,000명을 넘길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는 않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통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계 격상 없이 실용성 있는 조치를 시행을 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어떤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설별 방역 강화, 지금 여름이 가까우기 때문에 거리두기뿐 아니라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러한 다중시설 사용자나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자율권을 주되 위반 시에는 좀 강력한 행정 조치가 새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지금 자가 키트를 허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민 스스로가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어떤 학교 등교 전에 집에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모임을 가지고 난 후에도 스스로 검사를 해서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항체 치료제를 동원하는 이런 좀 조기 진단, 조기 치료로 가는 것이 저는 백신이 원활히 수급될 때까지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부천의 한 노인주간 보호센터 직원과 이용객 54명 가운데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구성원 가운데 35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확진자 가운데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점에서 좀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최소 2주가 지나야 일부분 면역 항체가 생깁니다. 네. 아마 확진된 분들이 대부분 무증상이 좀 있으실 텐데 그 이유는 항체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됐지만 일부분 역할을 발휘한 것으로 생각 들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을 한 경우에도 확진자가 일부 나오면서 사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백신 접종이 100%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우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설사 2회를 마쳤더라도 이 100%는 아니니까 이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 잘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 해군 함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이나 나오면서 군 당국이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후속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전체 거기에 감염되신 분들 PCR 검사로 확인을 하고요. 예. 지금은 잠복기에 있어서 PCR에 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교도소 그런 분들처럼 정기적으로 시리즈로 좀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례를 보듯이 해외에서도 이런 함성 같은 데서 한 분이 감염이 되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감염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것을 철저히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증상 감염으로 중증 발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이러한 곳에서도 밀폐된 곳에는 마스크 착용이 저는 가장 중요한 방역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백신 특성 그래픽을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교수님, 이 스푸트니크 이 특성을 보면 제조 방식이 일단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비슷한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그러니까 전달체 기반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DNA 유전 물질을 가지고 우리 인체 세포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고요. 얀센은 인간의 아데노바이러스 26번이 됩니다. 반면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는 두 가지 1차와 2차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가 1차는 아데노 26번, 2차는 아데노 5번을 각각 다르게 접종을 해서 이전에 노출된 경우에는 면역 항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 네. 가지를 접합해서 면역을 좀 더 올리는 쪽으로 만든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냉장 보관도 가능하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수급도 조금 자유로운데 문제는 이제 효능 그리고 부작용입니다. 이게 동일한 제조 방식이다 보니까 혈전증 같은 부작용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비슷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두 가지의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이 모두 임상 연구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혈전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임상 연구는 2만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혈전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10만에서 20만 명 중에 1명, 얀센은 100만 명 중에 1명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러시아 백신도 제가 임상 연구를 확인을 해봤더니 신부 정맥 혈전은 아마 위약군과 유사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던 희귀 혈전인 뇌정맥동 혈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기반 자체가 같은 아데노바이러스여서 리얼월드 데이터, 즉
직접 우리가 백신을 접종한 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녹취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부가 러시아 백신 지금 안전성 검증에 나섰습니다. 관련한 이 정부 관계자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는 현 단계는 자료 수집 그리고 국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사용 승인 단계는 아니고 이 외교부가 스푸트니크 접종이 진행 중인 이 해외 공관들, 이 공관들을 통해서 부작용이나 효능 관련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유의미한 자료 확보가 좀 가능할까요? 네, 해외 공간을 통한 부작용과 효능을 수집을 하시고 계신데 이 각 나라의 신뢰성 있는 임상 연구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승인이 되고 사용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조금 이런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러시아 자체의 접종률도 7%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여서 조금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독일은 이제 러시아와 직접 계약을 맺겠다. 프랑스도 25만 명분 계약. 뭐 이렇게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국가 기류도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국내는 이미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곧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안전하다고 알려지고 국민들이 좀 희망하는 RNA 백신 쪽으로 가능하면 구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가 검사 키트 관련 내용 짧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녹취부터 들어볼 텐데 지금 식약처가 이제 자가 검사 키트 두 종류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관련 이 홍남기 직무대행 발언 들어보시죠. 다만 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고 한다면 자가 검사 키트는 유관 관찰 검사에 비유할 정도로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자가 검사 키트 검사를 보조적인 검사 수단으로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혼선이 오지 않으려면 좀 어떤 부분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자가키트는 말 그대로 본인이 검사라는 겁니다. 누구나 언제나 손쉽게 증상이 있거나 모임을 다녀오거나 학교 등교 전에 각각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1회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증상 발현 일주일 이내에 주 1에서 2회 이상은 하루 이틀 시간 간격을 두고 검사를 하셔야 양성률이 높아지고요.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50% 이상은 1회 검사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영국 학생 사례를 보면 집에서 주 2회 검사 후에 음성인 경우에 등교를 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한 경우에 82%의 양성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등교 전에 집에서 검사를 하거나 우리가 모임을 다녀온 경우에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무증상자가 50%를 넘고 변이 바이러스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 PCR의 보조 수단으로서 국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감 키트도 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 가을이 오더라도 독감철에도 유용하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키트로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코로나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원아가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원장이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우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유족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예, 먼저 CCTV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달 30일 아이가 숨지기 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원장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재우기를 시도했는데요. 화면을 보면 황당하게도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뒤로 눕히더니 옆으로 세운 책상에 걸쳐놓습니다. 그 상태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자 아이는 연신 발버둥 쳤고 결국 아이를 바닥으로 옮겼는데요. 이때 원장은 아이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과 함께 다리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더 눌렀고 10분여 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건 자리를 떠나고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CCTV에서는 원장의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사건 발생 20일 전에도 원장이 숨진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재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숨진 아이를 재운 뒤에도 다른 아이의 몸에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원생 14명 가운데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지난 2일 CCTV 화면을 근거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숨진 아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경찰은 최근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런데 유족이 원장에게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숨진 아이의 유족은 원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지난달 16일 신설된 죄명입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에게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죄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건데요. 유족 측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경찰이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로 그거를 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니까 선례가 없고 살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 법이 그럼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혐의 변경은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원장이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얼마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수원고검장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공소 제기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이 지검장의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도 다음 달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을 94대 1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와 지방 정부가 온라인으로 증오 범죄를 신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증오 공격에 대한 공공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주정부가 증오 범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해당 범죄 식별을 위한 훈련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전체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y passing this bill, we'll send a message to the country that should be all too obvious by now. Hate crimes will not be tolerated, and federal law enforcement will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detect, deter, and if necessary, prosecute crimes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 등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숨지는 총격 사건을 계기로 법안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Don't anyone say that we can't do bills, important bills, big bills, bipartisan bills in the United States Senate. When American values are on the line, we can do them. 이 법안은 민주당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다음 달 하원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여름 더위가 물러나고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어제까지 날이 다소 더웠던 터라 오늘은 상대적으로 선선하게도 느껴지는데요. 흐린 하늘 아래 현재 서울 기온 20.6도에 머물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낮 동안 중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대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더위가 누그러지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서울 23도, 대구 21도, 대전 22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 지방에, 일요일 아침에는 동해안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에 임명장을 제거했다. 이런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잠시 뒤 임명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더 뉴스에서 더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